예를 들면 편의점 본사만 해도 본사가 갑, 예. 프랜차이즈 대기업, 예. 그다음에 편의점주 을, 그다음에 소비자가 알바생이 병, 그다음에 정이 이제 소비자들이 있을 텐데 예. 이 케이스도 보자고. 본사가 35%를 세금처럼 미리 떼가 버려요. 미리. 매출이 1,000만 원 나와봐야 350만 원 가져가 버리니까 와. 650만 원으로 그걸로 임대료 내고 예. 또 우리 조물주의 건물주 선생님들한테 한 100에서 200만 원 내야 되죠. 650 남는 거에서. 예. 그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것도 다 재벌 대기업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것도 한 50에서 100만 원도 냅니다. 그다음에 전기료 이런 이제 편의점 전기료가 많이 되니까 그러고 나면 한 400도 안 남아 버려요. 그러면 그걸로 편의점들이 대부분 부부나 뭐 형제나 자매간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200 가져간다 치고 알바상 2명 쓰면 100만 원 주니까 최저임금은 안 돼 버리는 거죠. 이 구조 가불병. 그래서 편의점 가면 요금 비싼 겁니다. 값이 많이 가져가니까 당연히 편의점에 있는 여러 물건들은 일반 슈퍼보다 더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자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재벌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가 로얄티를 상당히 줄인다. 그러면 편의점주도 최저임금이 오른 알바 노동자도 소비자도 이 을, 갑을, 병, 정이 지금보다는 다 후생이 증진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생 살리기 경제민주화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생활 속에서 들어가 보면 다 뭔가 모순이 있다. 불필요한 그 구조가 있고 그러니까 마름들이 있고.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흔히 좁은 의미로만 제도권 정치, 직업 정치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소장님처럼 그 이제 소장님 표현대로 하면은 길거리 정치, 예, 길거리 정치, 민초들의 캠페인 정치, 예, 민생, 서민들의 소주 정치가 있고 이렇게 인문결 연구소와 제가 유튜브라고 팟캐스트라고 연구소를 만들고 해서 어떤 사회에 선한 메시지를 내는 네. 선한 메시지와 선한 연구의 정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치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안 소장님은 이제 정치를 계속 하시는 거죠. 다만 제도권 정치 거기에는 체질이 안 맞는다. 예, 제도권 정치는 또 그것을 열심히 하고 그것이 맞는 분들이 들어가면 맞는 것 같아요. 막 어정쩡하게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못 버티면 최근에도 되게 국민들의 응원을 많이 받고 됐는데 뭐 갑자기 불출마 선언해버린 분들 있잖아요. 사실 한 번이라도 더 해서 더 버텨서 더 이 정치를 정상화시킬 걸 기대한 분들인데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도 함부로 했다가 쉽게 했다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튼 그리고 또 좋은 의미의 권력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냥 근데 뭐 그런 뭐 한 자리 흔히 말하는 한 어떤 자리. 역할 자리 이거는 것들이 부담스럽고 버겁고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이제 유튜브하고 팟캐스트하고 이런 것은 좀 쑥스럽긴 해도 재밌어요. 좀 더 자유롭게 시민들하고 좀 더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2017년이었던가요?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한번 조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운동가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안진걸 소장이 1등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촛불 시민혁명 이제 여파로 시사전을 조사했는데 시사전을 맞아.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특히 이제 민생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어느 정치인보다도 시민운동을 하시면서 다 이렇게 이끌어내신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시민운동 혹은 시민운동가들이 해온 정치 스포트라이트는 덜 받았는지 몰라도 이게 정말 그 국민들 삶을 바꾸는 그런 분들이었고 국민들이 그쪽으로 더 응원을 보내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당장 나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이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다니는 일터에서 사회경제 권리나 인간다운 노동을 원한다면 노조를 만들어 노조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를 서민들이나 보통의 삶을 위한 좋은 정책이나 정치를 원한다면 정당에 가입해서 응원을 해야 되는 거죠. 차마 제가 자유한국당을 권고는 못 해드리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정책이나 세상을 바란다면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녹색당이든 어디라도 가입해서 응원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나 그래서 임상훈 선배님도 많이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유럽 같은 데 보면 정당이나 노조 같은 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또 이런 시민 모임 캠페인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강한 나라들 또 살기 좋은 나라들 보면 대부분 정당, 노동조합, NGO
무슨 비영리기고 사회적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그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나는 이제 정당으로나 노조에 가입할 상황이 아니거나 안 만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잖아요. 사람이란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너무 싫다 그러면 환경단체에 가입해서 미세먼지 줄이는 데 동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도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노동단체나 알바연대나 알바노조 같은 데도 가입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국민이 이러한 그 넓은 의미에서의 그 정치에 관여를 하는 그러니까 것이 공적 어떤 NGO나 그렇죠. 시민단체나 영화 기생충 보고 아 이거 정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저렇게 격차가 생기고 불평등이나 민생권의 안극화가 심각해지면 파국이 일어날 수 있겠고 우리 사회에 그 영화가 저는 그런 파국을 경고하고 그래서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영화 보고 감동받고 그치는 게 아니라 불평등이나 양극화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참여연대라든지 또는 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든지 이런 다양한 민생 복지단체들의 한 달에 5,000원이든 10,000원 후원해서 응원하거나 캠페인도 참여할 수 있고. 근데 방금 전에 그 기생충에서 그 메시지 소장님 실제로 제가 그 기생충화를 보고 여기저기 글을 썼거든요. 기생충화는 아주 디테일하게 국민들의 민생고를 잘 다루고 있고 반지하 그다음에 와이파이 그다음에 박스 접기 알바 그러니까 최저임금 비용 그다음에 그 둘 다 서민 지하에 살고 있는 섬이랑 반지에 살고 있는 서민 둘 다 뭐하다 망한 건지 뭐하러 나오죠?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안 그래도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 하셨죠? 예. 대만 카스테라라고 나오잖아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가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봉정하면 디테일하게 한 건데 제가 그래서 막 글을 썼거든요. 이대로 가면 파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 영화다. 그럼 불평등함과 민생고를 줄이기 위해서 서민들과 중산층과 노동자 서민들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막 했는데 봉조 감독님이 그 글을 보고 이제 제 연락처를 바로는 모르시니까 친구한테 자기가 그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비슷하게 잘 써주셨다고 연락이 오셨구나. 감독이 직접적으로 영화에 뭐 그런 메시지를 담는다거나 또 자기가 내 영화는 이런 영화다라고 말하는 것은 감독의 권한 바뀐 것 같은데 일단 자기의 문제의식을 대충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하나 이것도 뉴스인데 여러분 그 근데 직접 감독.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전혀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아니 그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누구나 그 영화 보면 그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건 알 수 있으니까. 봉준호 감독이 그 영화에서 기생충 영화에서 처음에 그 지금같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그 돌풍을 일으키기 전에 이 영화는 한국적인 코드가 많이 있어서 아마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독도 뭐 이거 있잖아요. 제시카 뭐 하는 이제 그런 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박스 줍기, 그다음에 대만 카스테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대만 카스테라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처럼 이해는 어렵지만 지금 외국 그 관객들의 반응도 그거잖아요. 평론가들이나 보면 아주 디테일한 건 이해가 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 또는 아주 상류층과 하류층의 삶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고 영화에서는 그게 냄새라는 코드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냄새. 저는 지하철 정말 냄새는. 세계 최고의 명대사라고 생각해요. 그 서민들 냄새 있잖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관객들도 지하철 냄새. 그렇죠. 미국 관객들도 지하철 냄새 이 부분에서 공감을 했다고. 그 묘한 냄새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약간은 요즘 정말 특히 강남의 지하철은 더 쾌적합니다. 참고로 부자동네 지하철은 밑에 대리석이 깔려 있어요. 바닥부터가 달라요. 가보시면 실제 그런데. 아무래도 가난한 동네 지하철일수록 조금 더 눅눅하고 예산도 적으니까 환기도 덜 되고 그런 게 맞거든요. 와이퍼도 덜 터지고. 실제로 지하철을 눅눅함 냄새, 대중의 냄새, 노동자 냄새.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막 부딪히고 지옥철에서 이렇게 시달릴 때 땀이 나잖아요. 그 눅눅한 냄새가 있어요. 지하철 노선마다도 이 특유의 냄새가 다 달라요. 더 가난한 동네 사는 동네 가보면 표정도 더 어둡고 더 많이 졸고 있죠. 그렇죠. 네, 실제 제가 강남에 있는 지하철역은 가보면요 여기에 대리석이 깔려 있다니까요.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이제
처음에 봉준호 감독님은 이제 이런 인터뷰했어요. 설국열차 영화 끝나고 구상했다. 박근혜 정부 때. 네. 설국열차도 어떻게 보면 계급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빈부격차 문제도 우회적으로 다루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으신 것 같은데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그 봉준호 감독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너무 잘 지적하셨다라고 직접 또 얘기를 글들을 보시고 어떤 제가 아는 분이 그 감독님의 영화를 보고 쓴 몇 개의 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보내드렸더니 이거 우리 영화의 메시지를 잘 읽어주셨네요. 고맙다고. 감독이 직접 말할 수는 없지만 고맙다고. 예. 영화라는 거 그러니까 영화는 이제 감독이 만들지만 사실 해석은 관객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자기가 직접적인 그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뭐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해주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역시 봉준호 감독님 마음씨 아주 따뜻한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키워드 3개를 한번 준비를 해봤다 말씀드리면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민생. 두 번째 키워드가 그 정당이었는데 이 세 번째 키워드는 이 인물이에요. 요즘에 이제 안진걸 소장 이렇게 치면은 가장 많이 그 연관 검색어로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누군지 짐작하시죠? 알죠. 꿈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꿈속에서까지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바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전 원내대표님. 그 참 그 2년도 지금 이렇게 그 안진걸 치면 바로 나경원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악연입니다. 악연이고 뭐 저는 그 부부에게나 아드님, 따님에게는 어떠한 사적 원한도 없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리고 사적 원한으로 저희는 캠페인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소장님께 내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소장님께 나경원이란? 꿈속에서도 나타난다. 제가 그분을 계속 2015년, 16년 때부터 당시 성신여대 구성원들이 심하진 전 총장의 어떤 비리나 전행 행포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데모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데모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나경원 씨의 따님을 불법적으로 특혜 채용했다. 아니 특혜 입학시켰다.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같이 있었어요. 2015년에. 그리고 그 심하진 전 총장이 실제로 새누리당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이제 냄새가 나잖아요. 이제 제 같은 사람들은 원래 민생 문제로 접근하고 반값 등록금 투쟁하면서 대학가 문제에 접근했는데요. 보면 등록금 문제가 더 심각하고 교육환경 여러 가지 보면 꼭 사학비리가 심각한 데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등록금을 빼돌린다거나 학교 발전에 써야 될 돈을 엉뚱한 데 막 쓴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부 사립대학에서 사학비리가 심하면. 그런 대학들이 등록금 또 더 인상하려고 막 그러죠. 막 이제 여러 문제가 있어갖고 사학비리를 추방해야지 학생들 학부모들이 부담도 비용도 줄어들겠구나 이제 깨닫고 있던 차였어요. 제가. 왜냐하면 상지대나 수원대 사학비리 문제에도 대응을 적극 하고 있었으니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지대는 완전히 정상화됐고 수원대도 지금 비리 사진을 이제 해임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주대, 서라벌대도 이제 그런 정상의 단계를 밟고 있는데 굉장히 지역에서 핵심 대학들인데 비리에 시달리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 모두가 다 영혼이 파괴될 정도의 고통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신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심각하구나. 더구나 사학 족벌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그래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막 극악하게 데모했던 거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박근혜까지 나서서 박근혜는 영남대, 나경원 씨는 홍신학원, 뭐 최근에 문제가 되어 있는 홍문종도 사학비리, 사학족벌 집단들, 김무성, 장재원 정말 많아요. 그 동네에. 근데 심지어는 총장이 전행과 비리로 막 구성원들로부터 엄청나게 비판받고 구성원들이 고통받는데 새누리당 서울시장 선대위원장까지 한 거예요. 여기 문제가 많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나경원 씨 따님을 부정입학시켰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이제 그때부터 관심 가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뉴스타파에서 아니라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특정 보도가. 그 따님을 합격시킨 장애인 전형도 불법과 절차를 어기고 신설이 됐고 갑자기. 그 다음에 4명의 장애인이 응모를 했는데 어머니의 신분과 이름과 국회의원이라고 판사 출신이라고
밝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따님이. 이거 다 팩트로 확인된 겁니다. 감사 보고서, 성신의 감사 보고서나 법원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블라인드 면접에서 그렇게 하면 다 탈락시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오히려 1등으로 합격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성적을 최소 8번 엄청나게 많게는 10단계를 급상시켜주는 성적 비리를 했었던 거예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다 확보했어요. 네. D인데 A+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은 원래 강사가 고쳐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학과가 고쳐달라고 그래요. 학과가? 네, 학과가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절차도 어겼어요. 이것도 역시 법원 판결문이나 이런 데 다 잘못됐다고 나와 있어요. 뭐 이런 문제 포함해서 아드님이 서울대 연구실을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있습니다. 한국인 고등학생들도 못 쓰게 하는 서울대 실험실을 몇 주간 네. 무단으로 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지원까지 받아서 제1저자 논문, 제4저자 논문을 만들어서 경시대회도 되고 학술대회도 되고 그래서 상도 받고 경력도 쌓고 다 불법 부당한 스펙인 거죠. 네. 그래서 끝내 예일대까지 합격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라고 전 세계 지적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을 돕는 비영리 조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지적 장애인들이 수만 명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귀하고 공공적이고 평등하게 쓰여져야 될 이 자원과 조직과 예산이 주로 나경원 씨의 측근들이라든지 따님이라든지 여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해서 일방적으로 거의 사조직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서 네. 발생한 많은 비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쭉 연구하다 보니까 꿈에도 막 나타나고 제가 이제 어떤 일도 있으냐면요.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나경원 비리 문제에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기자님 잠깐만요. 누구한테 급히 연락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상훈 소장님한테 연락을 할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인터뷰 때문에 늦어졌다고 좀만 기다려. 근데 이제 막 하고 전화번호 누르는데 보니까 나경원을 누르고 있어요. 머릿속에 나경원 씨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계속 나경원을 막 그 몇 번 그랬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 잘못 건 적은 없어요? 전화번호는 없으니까 나오지는 않으니까 건 적은 없지만 아유 또 내가 또 나경원 씨를 근데 그게 이제 무슨 흠모의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계속 그분이 저지른 어떤 저희들 보기엔 최근에 드러난 네. 입시 비리, 사학 비리, 성적 비리 그다음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국가 예산이 엄청 갔거든요. 네. 그 관련한 비리 의혹은 최근에 정치인 관련해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다음으로 네. 심각한 비리 의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자꾸 그분이 꿈에도 나타나고 막 핸드폰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번호를 검색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그랬어요. 지금 10차까지 고발을 예, 하신 10번 거죠? 고발했습니다. 그 10차 동안에 뭘 가지고 오셨나요? 이게 뭐예요? 예, 제가 이제 또 얼마 전에 10차 고발했었거든요. 그래서 10차 고발장을 이렇게.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은 보이는데 청취하시는 분은 안 보이거든요. 제가 그렇죠. 읽어드릴게요. 네. 유튜브에서 보니까. 예, 검찰은 뭐 하나요? 즉각 나경원 의원 구속 엄벌하라. 한쪽에 돼 있고 또 한쪽은 보니까 자한당 나경원 의원 천인 공로할 채용 비리까지 10차 고발장.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드님 따님 입시 비리 성적 비리만 있는 거냐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관련된 각종 예산 비리. 네. 하나만 설명드리면 2013년도에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했거든요. 근데 정부 예산이 232억이 나갔어요. 232억. 예. 그리고 사용하고 남았어요. 예. 그럼 남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한 37억 정도를 안 돌려주고 4억을 사는데 써버렸어요. 4억. 강남에. 네. 국민 세금을 국민들한테 동의도 안 받고 비영리 조직이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4억을 사는데 쓰면 안 돼. 일단 정부한테 반환 안 했어요. 횡령인 거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2013년 평창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자기 비서 2명을 불법 부당한 방식으로 또 채용했고요. 그렇죠. 2013년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서 사람 뽑을 때도 남편인 김재우 판사 있잖아요. 네. 김재우 판사의 동문인 판사, 네, 동문 선배인 판사. 김재우 판사 처음에 판사라고 부임했을 때 부장 판사였어요. 그 사람의 따님을 또 특채했어요. 사실상 채용 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10번의 고발이 다 내용이 달랐습니다. 네, 10번이 다 다르다. 한 번은
10번 중에 9번은 민생경제연구소 사립학교 개혁 국민운동 모임 등 그다음에 시민연대 함께들이 고발했고요. 시민 모임에서 시민단체들이 한 번은 시민단체들만 고발하는 게 너무 안쓰럽다. 미안하고 우리도 동참할 기회를 달라는 많은 국민 요청이 있었고 국민들께서 공동 고발인으로 11,000명이나 무려 짧은 기간에 사실 고발 성명이나 청원에 이름 올리는 거하고 고발에 직접 자기 이름 올리는 건 그건 법적 의미가 다르죠. 조치이고 개인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11,000명이나 동참해 주셨고 그게 이제 9차 고발이고 이번에 10차 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10번의 고발에서 9차 고발, 범국민 고발 빼고는 모든 고발의 내용이 달랐어요. 다 다르다. 그 정도로 비리 의혹이 매우 심각하고 많았다. 이게 우리가 흔히 잘못 알면은 10번을 고발해 똑같은 거 가지고 어떤 분들은 계속 검찰 수사 안 하니까 안진걸 씨 등이 5기로 계속 고발한 거라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물론 그렇게라도 고발해야 될 판이죠. 왜냐하면 검찰이 전혀 수사를 안 하니까 지금 고발한 지 뭐 벌써 130일째인데 4달이 더 지났거든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으로 고발하면 3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법도 지금 검찰은 자기들이 제일 준수해야 될 법률도 지키지 않으면서 고발인 조사만 4번 하고 피고발인은 소환도 안 하고 참고인 조사도 안 하고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비슷하게 나왔는데 결국 이제 검찰의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검찰에서 가장 문제를 검찰의 독립성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검찰의 독립성 문제가 아니고 검찰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안위 그리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우리가 맞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도 한번 그 관련 방송을 했거든요. 고무줄 권력 그냥 맞습니다.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모든 권력을 다 주고서 우리 권력에 도전을 해. 그러면 누구든 가만 안 놔둬. 이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은 그 공무원 권력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국민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권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이야기 하나 더 하면 기생충 영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남산의 부장들, 남산의 부장들이 영화 1987보다 200만 관객을 빨리 달성했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영화 1987도 한 2천만 명, 기생충도 한 2천만 명, 영화 레미제레블도 2천만 명, 남산의 부장들도 2천만 명이 봤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1,000만 명 안팎이 본 대단한 영화들인데 그 영화 1987에도 보면 검사가 찌질하게 나오잖아요. 경찰한테 꼼짝 못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심지어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랬죠. 경찰 박초은이가 당시에 치안본부 간부가 전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그 정도로 당시는 검찰이 안기부나 경찰한테도 꼼짝을 못했기 때문에 검찰은 오히려 그들로부터 독재 권력이라든지 또는 안기부나 경찰로부터 독립시켜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검찰을 도와줬어요. 그럼 검찰은 민주정부라든지 그렇게 투쟁해서 검찰의 독립을 도와준 국민들한테 정말 그동안 경찰이나 안기부나 독재 권력에 아부했던 거 시녀로서 나쁜 짓 했던 거 석고대줘야 되는데 1. 고마운지도 모르고 석고대죄도 안 해요. 2. 1. 고마운지도 모른다. 2. 석고대죄 안 한다. 3. 그렇게 독립됐든지 자기들이 잘났고 독립됐다고 생각하고 무소불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게 예를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거의 더 이상 이제 그런 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온 국민의 대다수 국민들의 이제 의기가 충천해 가지고 기억자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저항하면서 이런 식이죠. 자, 자기들을 비판하거나 개혁하려고 하는 자들은 지구 국가에 쫓아가서 수사를 해가지고요. 없는 제도 만들어내는 식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기에 일부 잘못도 드러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없는 죄까지 또는 정말 상관없는 민간인 시절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청년이 고등학생 뭘 활동한 증명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디 그러니까 최강욱 비서관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나라 검찰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는 거 고등학생 그것도 고등학생 뭐 변호사나 뭐 예비 법조인도 아닙니다. 고등학생의 봉사활동 증명을 수사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뒤져보십시오.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범죄라고 아무도 생각도 안 하고 그건 수사를 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민간 사무실마다 벌어지는 증명서까지 어디다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소된 전례도 없다더라고요. 그런 그 건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은. 근데 예를 들면 그 길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검찰 개혁을 반대해주고 네. 검찰의 기득권을 비호해주고 또 검찰이 최근에 국민들이 가장 논란이 됐던 사건이 조국 사건일 텐데 그때 편들어준 사람들 나경원, 최성애, 황교안 또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하나하고 입시 비리건도 우리가 같이 고발했거든요. 옛날에 정교조 선생님들이. 요 분들은 아예 수사를 안 합니다. 소환은커녕 뭐 참고인, 뭐 압수수색, 뭐 강제수사, 구속영장 청구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그냥 피고 발언이나 참고인조차 소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이걸 대놓고 어떻게 난 아예 그냥 편을 들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를 들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정은 우리가 해. 국민들은 빠져 있어. 그렇죠. 그리고 뭐 정권도 빠져 있어.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어쨌든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부나 국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구성한 거잖아요. 오히려 판사나 검사는 우리가 선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와 국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통제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우리가 정치자 여러분들께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 하는데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너무 비참해가지고 만들어 몇 가지 용어가 있잖아요.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 자살공화국. 이것은 뭐냐면요. 실제 예를 들면 근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원공화국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없으잖아요. 그렇죠. 노동자공화국, 중소상공인공화국 이런 말을 못 들어보신 게 원래 우리나라는 회사원공화국, 이웃공화국, 중소상공인공화국, 노동자공화국이야 되는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헌법에도 그 사람들이 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화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 그러니까 원래 리퍼블릭도 그런 의미일 테고. 근데 그런 용어는 없잖아요. 오히려 있어야 될 어떤 정당한 용어는 없고 검찰공화국, 삼성공화국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이 공화국을 장악해가지고 부당한 통치와 지배와 횡포를 일삼았다는 것에 우리 국민적 저항의 표시가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소장님 말씀처럼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개혁에 응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 그 개혁 과정에서 예를 들면 경찰한테 권한을 넘겨주는데 경찰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합리적 토론하면 되는 거거든요. 견제할 장치를 요구하면 뭐 검찰 내에서도 괜찮은 사람도 있으면 그런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거의 모든 걸 거부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군림할 것이고 자기들이 이 나라를 좌주지하겠다라는 야욕, 음모, 탐욕 이런 걸 정말 고스란히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엄청난 직권남용과 끝없는 수사를 하고 진짜 수사해야 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봐주게 하는 살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대학 시절에도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도 열심히 나서면서 권력 행위들을 여러 번 감시 견제했었고 또 시민사단체를 또 20년 했으니까 한 30년 가까이 이런 활동에 이제 관심 있게 참여한 건데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수사를 하고 아예 이렇게 어떤 비리 집단에 대해서 아예 수사를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소장님하고 이제 워낙 뭐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생 문제에 뛰어들다 보니까 다 대학 보이죠. 등록금 문제나 학부모 학생들의 고통의 문제는 등록금 문제뿐만 아니라 등록금을 줄여주고 장학금 늘리고 학생들의 기숙사를 늘리고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학본부와 재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건 아니고 사학비리만 자꾸 저지르고 오히려 학생 학부모들을 힘들게 한다. 교육비 주급을 더 들게 만든다. 교육안가 엉망이고 그래서 사학비리 문제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상지대, 수원대, 성신여대.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꼭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뭐 나경원 씨, 그다음에 상지대는 김문기 씨, 수원대는 김무성 씨, 성신대는 나경원 씨 등등. 이거 큰 문제네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감시 견제하고 이제 구속 엄벌투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검찰이 이상하게 자한당의 일부나 사학비리 세력들은 오히려 검찰을 비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경향이 너무 노골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이란 게 뛰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청자분들도 뭔가 어떤 계기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남산의 부장들 영화를 보면
내가 알던 박정희와 달랐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 시절에 나쁜 짓을 얼마나 그 박정희 권력이 추악했는지 공부를 새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아마 남산의 부장들 지금 200만 넘은지 300만 왔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걸요. 알았던 분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같이 본 분들 중에 알았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식구들 중에. 그분들도 그랬어요. 저한테. 야, 그 시절 우리가 알았던 건 훨씬 더 추악했구나. 공부해야겠다. 책 봐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관련 책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처럼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파다 보면 그것들이 해결 안 되는 진짜 원인들 또는 그것들을 비화하고 있는 그런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비화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째서 전선이 확대됐던 거죠. 예. 어쨌든 안진걸 소장님이 지금 그 지켜보고 있는 그 많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초반에 이제 특히 우리 그 직접적인 그 민생 문제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 많이 개선이 되고 했는데 하나씩 좀 전선이 넓어지면서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 옆에 안진걸 소장님 계시는데 안진걸 소장님의 이름 한 번도 안진걸 지금까지 한 번 안진걸이 물었다 하면은 논 게 없었어요. 예, 뭐 끝까지 가죠. 하면 끝까지 가는데 옛날에 참여연대 별명이 그래서 불독연대. 물고 한번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한다. 그래서 공수처도 참여연대가 1996년도에 박원순 시장님이 사무처장 때 처음으로 법안을 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새삼스럽게 화제가 된 적이 있던데요. 아무튼 뭐 최근에 시민단체들 보시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불안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으로 민주주의나 시민의 편에 쓰고 검찰개혁을 항상 같이 외쳐왔던 동지들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워낙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마음이 불안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소장님한테 그런 얘기 좀 들을게요. 그 소장님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거 말씀도 하셨고 지금 소장님이 믿는 어떤 그 사회의 방향 그리고 정책적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 이런 것 많은 말씀하셨는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장님 이런 활동하고 계시는 거를 좀 지지를 보내고 싶다, 뭐 후원을 하고 싶다, 뭐 등등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소장님하고 좀 너무 공감을 한다, 뭔가 좀 같이 하고 싶다, 혹은 도움을 주고 싶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임기를 끝내고 마치고 사직하고 민생경제연구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오로지 이제 불평등 양극화 민생고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을 추진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서자.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나 임금 회사원들, 그다음에 중소상공이나 자영업자들의 월급이나 월소득이 올라가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번 돈,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통해서 힘들게 번 돈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로 다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 유럽에 여러 가지 민생복지 대책을 도입을 하자. 이제 이렇게 캠페인하는 와중에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런 정책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의 어떤 삶을 재벌 대기업들이 영리적으로 장악하고 많은 예를 들면 통신이나 영화만 해도 그들이 통신 3사, 영화관 3사 다 재벌들이 장악해가지고 담합이나 폭력 행포를 많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그걸 공정위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해도 다 검찰이나 뭐 지금 문제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은 고위 관료들 보면 다 이미 재벌 대기업 포로가 돼 있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정상화되려면 한국의 정말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대다수 국민들이고 서민 중산층이고 땀을 일하는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인 거거든요. 그들을 위주로 정치를 하고 그들을 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탐욕이나 불법 세력이 있다면 그런 일 없도록 공정이나 검찰이 나서서 엄히 단죄를 하고 이런 상식적인 세상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도 그중 하나인데 저희는 지금 이제 개별 시민 후원은 아직 못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막 후원을 받으면 이미 다른 시민단체로 후원하던 분들 중에 일부도 민생경제연구소 요즘 열심히 하니까 그리 가버리자 해갖고 기존 단체 후원하다가 후원을 끊고 저희한테 오면 신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런 것까지? 그다음에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저희도 한 달에 10,000원씩 내달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각자 열심히 자기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민생경제 핵심 구성원들이 한 100여 명 있다면 한 달에 자기들끼리 막 10만 원 내고 20만 원 내가지고 뭐 나경 고발 비용도 쓰고 다른 어려운 NGO도 좀 돕고 뭐 예를 들면 사단법인이잖아요. 아직은 법인이 안 돼 있어요. 아직은 비법인,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 비법인 사단인데요. 뭐 예를 들면 청년단체들도 좀 후원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살고는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저는 청년단체들 중에 열심히 하는 청년유니온이나 민날핑 유니온이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활동하는 참여연대나 또 금융권력에 요즘 금융권력들이 막 이자도 막 폭리치하고 각종 불안전 판매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시하는 금융정의연대라는 NGO도 있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활동했다가 손배가 압류 당하고 막 고통받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손잡고 모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있고 뭐 이렇게 정말 일반 직장인들과 서민들의 편에 서가지고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법과 제도, 서민들과 중산이 유리한 법과 제도를 추진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있거든요. 거기 한 달에 5,000원에 10,000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좋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도 보면 우리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TV도 있고 황희도 TV도 있고 뭐 서울에서 TV도 있고 뭐 뉴스타파도 있고 정말 그 좋은 역할하는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미디어로서 정말 긍정 역할하는 좋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또 이런 유튜브나 연구소를 조금씩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은 그 정작 책도 또 쓰시고 했잖아요. 되돌아보고 쓰다라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갖고 있지 않았죠 여러분. 그러나 최근에 제가 이 최배영 교수님 쓴 본인 책을 가져와야지. 본인 책을 가져와야지. 왜 다른 책을 가져와야지. 제 책은 쑥스러워서 제가 이번 설날 기간에 저번에 읽어서 다시 이렇게 읽고 좀 한 번씩 더 읽고 있었는데 진짜 책 괜찮더라고요. 저기 최배건 교수님 쓴 이게 경제다. 경제 관련 분야는 보면 전부 다 재벌 대기업이나 모든 걸 시장에 맡겨놔야 된다는 자들의 논리가 너무 행행하잖아요. 자기 책을 소개하라니까. 그래서 이게 경제라는 책도 많이 봐주시고 제 책은 되돌아보고 쓰다라는 책인데요. 부제가 가난한 이들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민주주의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에서 of the poor, by the poor, for the poor로 가야 된다. 그런 민주주의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더 평등한 나라가 된다. 공정한 이런 취지인데 그 책에 인세를 모두 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책 사주시면 좋긴 하죠. 그러니까 그 안 소장님 책을 사면은 그 책이 안 소장님한테 안 가고 전부 기부로 다 가고. 저는 다른 데서 뭐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노동도 하고 그래서 돈 버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인세까지는 제가 받지 않겠다, 벌지 않겠다. 근데 알기로는 그 수천만 원을 다 기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되돌아보고 쓰다 책 인세 한 500만 원 받은 거 하고. 그다음 상지대에서 수업을 했거든요. 상지대 이제 비리재단 몰아내고 그거 뭐 급여를 많이 주시더라고. 좀 많이 나는데 한 달 100 얼마씩. 그다음에 또 제가 TBS TV 민생연구소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TBS가 라디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임상훈 소장님 자주 나왔던 뉴스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TBS TV도 좀 잘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간판 프로그램이 TV 민생연구소하고 더 룸이 있거든요. 노영희 변호사님, 박진 변호사 하는. 그래서 많이들 봐주세요. 그래서 TBS TV 민생연구소 것도 진행료를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제가 그 정상적인 어떤 직장에 취직해서 노동을 통해서 제가 100% 받아야 될 돈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이제 비리재단 몰아내고 상지대처럼 그다음에 또 TBS 워낙 언론이 엉망이니까 TBS 같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방송에서라도 좀 라디오나 TV가 좀 민초들의 문제를 공정하게까지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바람이 어찌서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MC가 된 거잖아요. 황당하게. 근데 진행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아주 그냥 어색한데요. 그래서 이 수익금은 제가 이제 처음부터 그랬어요. 일부는 내가 써야겠지만 그동안 저도 집에 가져다 준 돈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꼭 아껴서 사회 환원해야 돼서 저번에 뭐 2,2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번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안진걸 이 사람은 천사형 투사냐 아니면 거꾸로 투사형 천사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100분의 1만 살려고 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살 100분의 1이 아닌 수가 없다.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다. 저는 사적 욕망과 사적 재미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거 챙겨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다만 사익만 추구하지 말고 공익을 같이 추구하자. 그렇죠. 뭐 그 정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상지대 수습하고 티벳 TV 인생구에서 급여 방송 진행료 받은 거 상당히는 우리 집에 가져다도 주고 상당히 이제 좀 아꼈다가 지방대학 살려야 된다 해서 상지대 1,000만 원. 그다음에 인권단체들이 어렵잖아요. 네. 최저임금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인권재단 사람 우리 인문견연구소랑 가까운 데 있어요. 망원동에 있는데 네. 거기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가들 이렇게 협동조합 있거든요. 네. 너무 간사들이 가난하니까 그 상근간사협동조합 동행이라고 있는데 거기 200만 원. 우분투 재단이라고 비정규직 돕는 재단이 있어요. 사무금융노조가 만든 거기에 100만 원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참 열심히 벌어서 할 수 있는 기부라는 것도 또 너무 막 부담스럽게 막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부모님 가족들 챙기면서 이렇게 틈틈이 함께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최근에 저도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공직자를 특히 공직자들이 그러는 경우인데 공직자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권력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권력만큼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우리가 이제 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그 기능보다는 이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 잘해라고 권력 더 주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국민을 그거를 위해서 거꾸로 생각하는 그런 그걸 사람이 행세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안진걸 소장을 보면은 권력은 다 안 갖겠다 그러고 기능은 보통 사람들의 수배를 더 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아무튼 얘가 옆에서 참 그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참 이제 계속 느끼고 있는데 참 오늘도 지금 이거 또 끝나고 또 막 바쁘 예. 그 사람들 또 만나고 또 오후에는 이제 KBS 라디오도 이제 출연해서 또 민생 문제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참 이 바쁜 분을 모시고 좀 귀한 시간을 제가 되게 쪼개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아유 너무 말을 많이 한 게 아닌가 또 괜히 후회가 되고요. 두렵고요. 근데 인문결연구소 사람의 문의 정말 좋습니다. 그런 뜻인 줄 아셨네요. 인간마다 다 문의가 다르잖아요. 향기가 다르고 그 문의대로 향기대로 이 땅에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저는 인문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 적어놔야 됐어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제게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린 또 조만간 한번 또 자리 만들어야죠.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꼭 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